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물가 숫자는 발표됐지만 삼성전자 대응은 그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예상보다 높았느냐 낮았느냐만 붙잡고 있으면 정작 시장이 어디로 돈을 옮겼는지를 놓치기 쉬워요. 금리와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반응했는지, 미국 반도체에 들어와 있던 돈이 그대로 남았는지, 그 흐름이 국내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CPI는 이미 지나간 숫자고 장이 열리면 계좌를 움직이는 건 그 숫자를 받아들인 자금의 행동이거든요. 많은 분이 물가 발표 직후 휴대전화에 뜬 숫자를 보고 마음부터 정합니다. 예상보다 낮다는 문구가 보이면 삼성전자가 바로 강할 것 같고, 예상보다 높다는 문구가 보이면 장이 열리기도 전에 손실부터 걱정하죠. 하지만 시장에는 발표 전에 낮은 물가를 기대하고 들어온 돈도 있고, 결과가 나온 뒤 차익을 챙기려는 돈도 있습니다. 같은 숫자를 보면서도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파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장은 CPI 결과보다 그 결과를 보고도 반도체를 계속 보유하려는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입니다.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와도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한 돈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면 발표 직후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죠. 반대로 숫자가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시장이 우려했던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면 금리가 안정되고 기술주가 버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보고 삼성전자의 호재다, 악재다라고 바로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숫자와 가격의 반응이 다를 때는 가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가 숫자보다 먼저 움직였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해요. 감사히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미국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의 방향입니다. 특히 2년물은 기준금리 기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물가 발표 뒤 금리가 빠르게 튀었다가 다시 내려왔는지, 높은 수준에서 그대로 마감했는지는 나눠서 보는 게 맞아요. 순간적으로 출렁인 것과 시장이 끝까지 부담을 느낀 건 전혀 다른 장면이거든요. 금리가 안정됐다면 성장주와 반도체의 할인율 부담이 줄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생기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좋은 업황 이야기만으로 외국인 수급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서로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2년물은 통화정책 부담을 반영해 오르는데 10년물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내려갈 수 있어요. 이때 금리가 내려왔다는 말만 듣고 반도체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면 곤란합니다. 금리 하락이 물가 안정에서 나온 건지, 경기와 기업 실적 걱정에서 나온 건지를 미국 기술주와 메모리 종목의 반응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죠. 금리의 방향뿐 아니라 왜 움직였는지를 알아야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을 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러도 같이 봐야 돼요. 달러 인덱스가 강해졌는지 약해졌는지만 볼 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국내장을 앞두고 어느 수준에서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빠르게 약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기대가 좋아도 환차손 부담을 함께 계산하게 되죠. 그렇다고 환율 상승 하루만으로 외국인이 무조건 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출 기업에는 원화 약세가 실적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 환율의 절대 방향보다 변화 속도와 외국인 현물 및 선물이 함께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장 시작 직전 환율이 밤사이 움직임과 다른 방향으로 튀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안정됐던 환율이 국내 개장 무렵 빠르게 오르면 외국인 주문도 처음 예상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밤사이 달러가 강했어도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지 않고 안정되면 이미 부담이 가격에 반영됐다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환율 숫자 하나에 겁을 먹기보다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지, 외국인 선물 매도가 함께 커지는지를 묶어서 보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입니다. 나스닥이 강했다고 국내 메모리까지 같은 힘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끌었는지, 반도체가 실제로 상승의 중심에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마이크론이 장 초반만 강했다가 밀렸는지, 종가까지 거래를 동반하며 버텼는지도 봐야 하고요. 삼성전자 주주에게 필요한 건 미국 증시가 올랐다는 한 줄이 아니라 메모리와 반도체에 들어간 돈이 CPI 발표 뒤에도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확인입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를 빼놓으면 삼성전자 수급을 반쪽만 보는 겁니다. 국내장이 열렸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힘을 받는다면 외국인이 개별 종목 하나보다 메모리 업종 전체를 보고 들어오는 흐름일 수 있어요. 반대로 SK하이닉스에만 거래가 몰리고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둔하다면 HBM 경쟁력이나 실적 민감도에 따라 돈이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일 수 있죠. 둘이 같이 오르느냐보다 어느 쪽의 외국인 매수와 거래 대금이 더 오래 남는지를 보면 시장이 업황을 넓게 사는지 한 종목만 고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는 방향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순서를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미국 금리가 안정됐는지, 달러가 과하게 강해지지 않았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의 매수세가 남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선물의 사전 흐름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 중 하나만 좋다고 바로 낙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리는 내려왔는데 반도체가 밀릴 수도 있고, 미국 반도체는 강했는데 환율이 국내 외국인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모이는지가 핵심입니다. 장이 열리고 첫 30분은 특히 마음이 급해지는 시간입니다. 시초가가 강하면 놓칠 것 같고 약하면 CPI가 시장을 망쳤다는 생각부터 들죠. 그런데 시초가는 밤사이 쌓인 주문이 한꺼번에 만나는 가격일 뿐입니다. 첫 움직임보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실제로 사는지, 코스피 200 선물에서도 같은 방향을 보이는지,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살아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가격은 오르는데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동시에 빠진다면 개인의 추격이 만든 움직임일 수 있고, 가격이 흔들려도 외국인 매도가 둔화된다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잡혀도 선물 약세와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되면 지수 전체의 힘이 약해 삼성전자 상승이 오래 버티지 못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시초가가 높지 않아도 선물과 프로그램이 돌아서고 전기 및 전자업종에 거래 대금이 붙으면 오전에 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첫 5분의 색깔보다 30분 동안 매수 주체가 쌓이는 방향을 보라는 건 이 때문입니다. 첫 30분에 삼성전자가 강하더라도 한 번의 비중을 늘리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CPI라는 큰 이벤트를 통과한 직후에는 안도 매수와 차익 실현이 빠르게 부딪힐 수 있거든요. 위로 움직이는 가격만 따라가다 보면 외국인 수급이 확인되기도 전에 높은 가격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하게 출발했다고 바로 던지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선물이 돌아서며 거래 대금이 붙는다면 첫 가격과 오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초가 하나로 하루를 결론 내리지 않는 게 계좌를 지키는 출발입니다. 오전에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와 함께 움직이는지, HBM 장비와 후공정, 소재 종목으로 거래 대금이 확산되는지를 봐야 해요. 대형주에서 시작된 돈이 주변으로 번진다면 시장이 CPI 이후 위험을 감수하면서 반도체 업황 전체를 다시 사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거래가 몰리고 장비와 후공정이 계속 식는다면 아직 돈의 범위가 좁다는 뜻이죠. 소부장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들어온 돈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보는 겁니다. 전력기기와 데이터 센터 쪽까지 돈이 번지는지도 참고할 만합니다. AI 투자가 메모리 주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버, 전력 공급, 냉각과 인프라 증설로 이어진다는 기대가 살아있다면 반도체 밖에서도 거래 대금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다만 오전에 여러 테마가 동시에 튄다고 무조건 건강한 확산은 아닙니다. 거래 대금이 얇은 종목까지 급하게 순환하면 오히려 단기 자금의 과열일 수 있어요. 대형주에서 시작된 돈이 실적과 수주 근거가 있는 인프라 종목으로 차분하게 이동하는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수익권에 있는 분은 CPI 통과만으로 욕심을 키우기보다 종가까지 수급이 남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수익이 나면 조금만 더 버티면 큰 상승이 올 것 같지만 이벤트 직후에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익이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죠.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이고 삼성전자 거래 대금이 유지된다면 기존 비중을 가져갈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가격만 오르고 외국인 매도가 커진다면 일부 수익을 지켜 현금을 만드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수익권의 목표는 꼭 최고가에 파는 게 아니라 좋은 흐름을 누리면서도 계좌에 여유를 남기는 겁니다.
본전권은 작은 움직임에도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잠깐 본전이 오면 전부 정리하고 싶고 다시 밀리면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며 물을 타고 싶어지죠. 하지만 CPI 발표 뒤 첫 반응만으로 결정을 서두르면 계좌 기준이 사라집니다. 외국인 매도 둔화, 저점 안정, 거래대금 회복이 함께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가 없는데 가격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비중을 늘리면 물타기가 아니라 위험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본전은 시장이 기억하는 가격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붙잡고 있는 가격이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손실권은 좋은 뉴스 하나를 복구 신호로 과하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CPI 부담이 줄었다거나 미국 반도체가 강했다는 말만 들으면 이제 손실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물타기는 하락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위험이 줄었다는 신호가 있을 때 검토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저점이 안정되고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거나 매수로 돌아서고 섹터 거래대금이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조건이 붙지 않은 추가 매수는 평균 단가만 낮출 뿐 전체 손실 가능성은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를 장 시작 전부터 종가까지 혼자 이어서 확인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CPI 결과 기사는 금방 볼 수 있지만 미국 금리가 발표 직후와 마감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러 반응이 원달러 환율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마이크론의 움직임이 국내 외국인 주문까지 이어졌는지는 각각 따로 찾아야 하잖아요. 직장에 계신 분은 삼성전자가 이미 움직이고 난 뒤에야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기사를 보게 될 때가 많고요.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정보 사이에 시간을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는 CPI 숫자를 한 줄로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가 발표 이후 돈이 지나가는 경로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가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에서 위험 선호가 확인되고 국내장에서는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현물 및 선물로 그 흐름이 넘어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비와 후공정의 거래대금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뉴스 하나를 더 받는 게 아니라 흩어진 신호를 하나의 행동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가령 CPI가 예상보다 낮았다는 속보만 받으면 사람 마음은 이미 매수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금리가 다시 오르고 마이크론이 상승분을 반납했다면 국내장에서 서두를 이유가 줄어들죠. 반대로 숫자가 부담스럽다는 평가가 나와도 금리와 달러가 안정되고 미국 반도체가 종가까지 버텼다면 공포만으로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센터에서는 호재와 악재라는 두 단어로 끝내지 않고 기대와 실제 자금 반응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해 드립니다. 이 차이를 알면 장이 열리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장 시작 전에는 밤사이 CPI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먼저 붙여드립니다. 숫자가 예상보다 높았는지 낮았는지만 말하고 끝내지 않아요. 미국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발표 직후 튀었다가 안정됐는지, 달러가 강해졌는지, 마이크론과 반도체 지수에 들어온 돈이 종가까지 남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여기서 금리와 반도체가 엇갈린다면 그 이유도 구분해야 해요. 장이 열리기 전에 어떤 신호가 국내 외국인 수급에 부담이 되고 어떤 신호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첫 30분에는 해외 흐름이 국내 주문으로 실제 전환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미국 반도체가 강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사고 있는지, 코스피 200 선물에서도 같은 방향을 만드는지, 전기 및 전자업종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지를 같이 보는 거죠. 시초가만 강하고 외국인 매도가 커지는 장면과 가격은 잠시 흔들려도 외국인 매도가 줄고 거래 대금이 붙는 장면은 대응이 달라야 합니다. 알림센터에서는 첫 가격보다 첫 30분 동안 돈의 주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연결하는 겁니다. 오전에는 돈의 범위를 넓혀서 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디에 외국인 매수가 먼저 붙는지, 두 종목이 함께 움직이는지, HBM 장비와 후공정 및 소재로 거래 대금이 확산되는지를 확인해요. 대형주만 잠깐 들었다가 빠지는 돈인지, 반도체 업황 전체를 다시 평가하는 돈인지 구분하려는 겁니다. 필요하면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까지 살펴 AI 투자 흐름이 넓게 살아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다른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들어온 돈이 하루짜리인지 더 긴 흐름인지 판단할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알림센터가 필요한 순간은 가격이 크게 움직인 뒤가 아닙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가 빠르게 움직일 때 추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바로 그때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함께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반대로 주가가 밀릴 때도 CPI가 나빴다는 말만 듣고 겁을 먹기보다 환율이 과하게 튄 건지, 미국 반도체가 무너진 건지, 국내에서만 일시적인 매도가 나온 건지를 나눠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를 구분하면 무조건 버티거나 무조건 던지는 행동을 줄일 수 있고 계좌에 맞는 결정을 내릴 시간이 생깁니다. 알림을 받았다고 매번 매수하거나 매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구분하는 데 가치가 있어요. 외국인 현물은 매수인데 선물이 계속 빠진다면 조금 더 기다리고 삼성전자만 튀는데 SK하이닉스와 섹터 거래대금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추격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모일 때만 행동하고 엇갈릴 때는 비중을 지키는 것. 이게 계좌를 덜 흔들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알림은 결정을 대신하는 명령이 아니라 성급한 결정을 막아주는 확인 절차에 가깝습니다. 수익권에는 수급이 종가까지 유지되는지와 일부 수익을 지킬 기준을, 본전권에는 성급한 전량 매도보다 외국인 매도 둔화와 저점 안정을 확인할 기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손실권은 단순 하락을 물타기 기회로 보지 않고 저점 안정, 외국인 매도 둔화, 거래대금 회복이 나타날 때만 추가 대응을 검토하는 거예요. 현금 대기자는 첫 급등을 놓쳤다는 마음보다 돈이 대형주에서 소부장으로 확산되는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알림을 받아도 계좌 위치가 다르면 행동이 달라야 하니까요. 비중이 이미 큰 분이라면 좋은 신호가 나와도 추가 매수보다 기존 물량을 지킬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들어오더라도 계좌 대부분이 한 종목에 몰려 있다면 작은 흔들림도 감당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반대로 비중이 낮고 현금이 충분한 분은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첫 30분과 오전, 종가 확인 뒤 나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을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각 계좌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안에서 움직일 이유를 찾는 방식입니다. 레버리지 계좌는 더 분명하게 다뤄야 합니다. CPI 이후 반도체가 강하다는 이유로 레버리지를 다시 늘려 한 번에 복구하려고 하면 작은 변동에도 담보 여력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계좌에서 먼저 할 일은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추가 손실을 막고 현금을 회복하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이 확인되더라도 비중을 줄일 기회와 버틸 수 있는 현금부터 만들어야 해요. 알림센터도 매수 신호만 기다리는 곳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위험이 커질 때 비중을 줄이고 선택권을 되찾을 기준을 확인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종가에서는 장중에 들어온 돈이 끝까지 남았는지를 다시 닫아봅니다. 첫 30분에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오후에 모두 빠져나간 날과 오전부터 들어온 돈이 종가까지 유지된 날은 다음 흐름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이 유지됐는지, 장비와 후공정의 확산이 살아있는지,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으로 마감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장중 알림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들어와 있던 돈과 새로 유입된 돈이 종가까지 버텼는지 확인해야 하루짜리 안도 반응과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I 발표 뒤 미국 금리가 내려오고 마이크론이 강했다고 해보죠. 장 시작 전에는 분명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고 외국인이 선물을 팔며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식는다면 해외 호재가 국내 돈으로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 반응이 크지 않았어도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함께 담으며 소부장까지 거래가 번진다면 국내에서는 더 나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센터는 바로 이런 엇갈림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혼자 확인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신호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침에는 금리와 달러가 괜찮았는데 장중 환율이 다시 튈 수 있고 첫 30분에는 외국인이 샀는데 오전 후반부터 선물 매도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만 보면 가격이 왜 흔들리는지 알기 어렵지만 SK하이닉스와 업종 거래대금, 외국인 현물 및 선물을 같이 보면 돈이 빠진 건지 잠깐 쉬는 건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계속 화면을 볼 수 없는 분에게는 결과보다 변화가 생긴 시점과 그 의미를 빠르게
연결받는 것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CPI 이후 삼성전자에 들어온 돈이 계속 남을 조건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들어오신 뒤에는 삼성전자 가격 알림만 기다리지 마세요. 장 시작 전에는 미국 금리와 달러, 마이크론과 반도체 지수의 반응을 보고 첫 30분에는 외국인 현물 및 선물과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오전에는 SK하이닉스와 소부장 및 후공정으로 돈이 확산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종가에는 들어온 돈이 끝까지 남았는지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CPI 결과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내 계좌의 행동 기준으로 바뀌는 과정을 활용하는 겁니다. CPI는 큰 이벤트지만 삼성전자의 방향을 혼자 결정하는 정답지는 아닙니다. 시장이 물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금리와 달러에서 먼저 드러나고 반도체 위험 선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에서 확인되며 국내에서는 환율과 외국인 현물 및 선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래 대금으로 이어집니다. 이 연결이 종가까지 유지될 때 반도체에 들어온 돈이 남았다고 말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상승장인 날에는 첫 움직임을 놓쳤다는 불안 때문에 몰아서 따라가지 마세요. 하락장인 날에는 CPI 한 줄을 핑계로 공포에 던지거나 조건 없이 물을 타지 마시고요. 첫 30분, 오전, 종가를 나눠 돈의 주체와 범위를 확인하면 하루의 소음과 실제 수급 변화를 조금 더 차분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좌를 지키는 건 숫자를 빨리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시장 반응이 바뀔 때 행동도 바꿀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